결혼 9년 차, 39의 내의 삶은 가게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궤도 위에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챙기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며 평온한 일상을 꾸려나갔다. 그 평온함에 균열이 생긴 것은 5개월 전 이혼한 처제 서연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아내는 4살 어린 동생이 파산까지 하며 이혼한 것이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했고, 나 역시 그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기에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처제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곤혹스러움은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결혼 전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앉을 때조차 가슴을 손으로 가리던 새침한 처제는 온데간데 없었다. 결혼 3년 만에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서연은 지독히도 편안한 차림으로 집안을 활보했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늘 아침을 거르던 나를 위해 서연이 차려주는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는 헐렁한 반팔 티셔츠에 내 사각 팬티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이는 체크문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해서 아침이라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녀는 거의 나시 하나만 걸친 채 주방에 섰다. 그리고 최근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른 체형이라 크지 않은 가슴이었지만 얇은 나시 위로 봉긋 솟은 유두의 윤곽은 선명했다. 된장찌개를 뜨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나시 안으로 언뜻 비친 맨가슴에 나는 하마터면 코피를 쏟을 뻔했다. 그날 이후 나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의 몸을 쫓기 시작했다.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실루엣에 미칠 것 같았다. 한 번은 원피스 잠옷을 입은 그녀가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밥을 먹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역광을 받은 그녀의 몸은 모든 굴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잘록한 허리, 동그란 엉덩이, 매끈하게 뻗은 다리의 선이 실크처럼 부드러운 잠옷 천 위로 고스란히 비쳤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자꾸만 훔쳐보게 되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형부,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어느새 식사를 마친 서연이 물었다. 평소 같으면 바로 가게로 나섰을 테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아침상을 치우는 동안 내 눈은 속박에서 풀려난 짐승처럼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탐했다. 크지 않은 가슴이 나시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릴 때마다 내 아랫배는 묵직하게 달아올랐다. 내가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내색도 없이 태연했다. 마치 내 시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녀의 태연함은 나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이 위험한 동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나는 감히 더 예측할 수는 없었다.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 도덕의 경계선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자정이 넘어서였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깨어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바로 처제, 서연이었다. 거실과 붙어있는 작은 서재방. 그곳에는 컴퓨터와 TV가 함께 있었다. 나는 가게의 장부 정리나 온라인 주문 확인을 위해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고 서연은 소파에 누워 심야 프로그램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보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각자의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공간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과 꺼진 TV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조명이었다. 의자에 앉아 타자를 치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리면 소파에 누워있는 서연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보통 내가 입던 낡은 사각 팬티에 헐렁한 티셔츠 차림으로 쿠션을 베고 무릎을 반쯤 벌린 채 잠들어 있었다.
TV 불빛만으로도 그녀의 허벅지 사이가 흐릿하게 보일 때면 나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해야만 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음탕한 상상들이 폭주했지만 애써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어느 날 밤 유난히 컴퓨터 작업이 길어졌다. 새벽 2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뻐근한 목을 돌렸다. 그 순간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잠결에 몸을 돌리다 입고 있던 사각 팬티가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간 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희고 매끄러운 속살이 유혹적으로 빛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보지마, 보지마. 속으로 되뇌었지만 내 시선은 자석처럼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녀는 정말 20살 처녀처럼 앳된 얼굴과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혼의 상처를 겪은 35의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 가녀린 몸 어디에서 그런 농염한 분위기가 풍겨 나오는 걸까?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그녀의 곁에 쭈그려 앉았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붉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미쳤어, 김현우. 정신 차려. 그녀는 네 처제야. 나는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위를 덮어주었다. 담요를 덮어주던 내 손이 스친 그녀의 맨살은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 순간 서연이 잠결에 웅걸거리는 소리를 냈다. 형부.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가 잠꼬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고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대답 없이 얼어붙었고 그녀는 이내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나는 도망치듯 서재를 빠져나와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쉬이 꺼지지 않았다. 고요한 유혹은 그렇게 매일 밤 나를 잠식해오고 있었다. 그날은 아내가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짐을 챙기는 아내를 보며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과 단둘이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동생 저녁 좀 잘 챙겨줘. 괜히 혼자 굶지 말고. 알았어.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와. 아내를 배웅하고 집에 들어서자 낯선 정적이 나를 맞았다. 아이들은 유치원과 놀이방에 가고 없었고 집안에는 서연과 나 단둘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나시와 반바지 차림으로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그날따라 가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이 가까워 올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가게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형부, 오늘 많이 늦어요? 단순한 안부 문자였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먼저 문자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혹시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인 걸까?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가슴이 두근거려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방마다 불이 다 꺼져 있는 것을 보니 먼저 잠들었구나 생각했다.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사라졌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다. 참으로 간사한 마음이었다.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은 채 욕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 서연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처제, 안 자고 뭐해? 나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평소에 허름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검은색 실크 잠옷을 위아래로 갖춰 입고 있었다. 다른 곳은 모두 어두운데 등 뒤 욕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녀의 몸을 비추고 있었다. 얇은 실크 위로 도드라진 유두의 윤곽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혼자 자려니까 가위에 눌려서요. 너무 무서워서 형부 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은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계산된 유혹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무서워요, 형부. 오늘 밤만 같이 자면 안 될까요? 서연은 애원하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젖은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거절해야 한다고, 이건 미친 짓이라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하지만 내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달콤한 비누 향기와 그녀의 절박한 눈빛이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아내가 없는 밤, 금지된 욕망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 단호한 거절에 서연의 눈빛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는 자신의 방으로 힘없이 걸어갔다. 터벅터벅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심장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잘한 거야. 아주 잘한 결정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복잡한 머릿속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다. 방금 전 욕실 불빛 아래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실크 잠옷 위로 드러났던 아찔한 실루엣, 무섭다며 나를 올려다보던 젖은 눈빛, 같이 자자는 그녀의 속삭임.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된 유혹일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아쉬움이 남더라도 그게 맞았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던 순간이었다. 달칵 하고 안방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이었다. 형부, 자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왜 그래? 또?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또 가위가 눌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그냥 뛰어왔어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내 옆에 누웠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팔을 베고 눕더니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포옥 안겨왔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몸이 속옷 한 장만 입은 내 몸에 고스란히 맞닿았다.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이제 할게 괜찮을 거야. 괜찮아. 나는 로봇처럼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작은 아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제 쪽을 바라보며 잠이 든 그녀의 무릎이 어느새 내 가랑이 사이에 얹혔다. 그녀가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부드러운 허벅지 안쪽 살이 내 민감한 부위를 스쳤고 나는 아랫배부터 끓어오르는 열기에 정신이 아찔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이대로 아침을 맞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깨웠다. 처제, 일어나봐. 아무래도 같이 자는 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 내 말에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는 갑자기 싱긋 하고 요염하게 웃었다. 다음 순간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내 볼을 감쌌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짧지만 분명한 입맞춤이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리고 지독히도 위험한 맛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입술을 떼고는 속삭였다. 미안해요, 형부. 하지만 오늘 밤만 같이 자요. 네? 그녀는 다시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이미 선은 넘어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다. 나는 허공을 향해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입맞춤이 있었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나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지만 어젯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다. 아내에 대한, 그리고 처제와의 관계에 대한. 서연이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눈을 뜨고는 잠시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다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제가 왜 여기,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그녀의 연기에 나는 실소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리며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그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숨 막힐 듯 어색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피했고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다. 서연은 어젯밤의 요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풀 죽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유혹이 충동적인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일까? 가게에 나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서연과 아내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내의 얼굴, 아이들을 돌보며 웃던 모습, 나를 챙겨주던 다정한 손길,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미친놈이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손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은 것은 아내가 아닌 서연이었다. 형부, 일찍 오셨네요. 언니는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대할 수 없었다. 어젯밤 그녀의 입술이 닿았던 감촉,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케이크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처제 먹으라고 사왔어. 아내 오면 같이 먹어. 내 말에 서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실망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형부,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알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말라는 내 말은 거짓말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그녀의 변명 또한 진심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깊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가 돌아오고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셋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희미해져 버렸다는 것을.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지옥 같은 죄책감과 벗어날 수 없는 쾌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돌아온 후 며칠간 나와 서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식적으로 피했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향한 의식은 더욱 선명해졌다.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불꽃이라도 튀는 듯 황급히 시선을 돌리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시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서연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맥주캔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형부, 저도 한 잔만 같이 해도 돼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아 캔을 땄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전 남편은 항상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녀는 허공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니까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집에서는 늘 무시당했고 밖에서는 그의 장식품처럼 취급받았어요. 예쁘게 꾸미고 그의 옆에 서 있는 것, 그게 제 역할의 전부였죠. 제 몸을 원할 때만 저를 찾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혼하고 여기 와서 형부랑 같이 지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형부는 저를 봐주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냥요. 형부의 시선이 느껴져요. 제가 여자라는 걸, 제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 시선이 불편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거든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로서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갈망이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랬던 거예요. 형부처럼 단단하고 믿음직한 남자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형부의 다부진 팔이나 샤워하고 나왔을 때 나는 비누 냄새, 그런 것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냥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저 내 원초적인 욕망에만 충실했다. 그녀의 행동 뒤에 그런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나는 단순한 욕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고 여자로서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구원자였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섰다. 연민과 보호 본능, 그리고 알 수 없는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녀를 외롭게 만든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내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욕망으로 시작된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이제 연민과 이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연의 상처를 알게 된 후 그녀를 향한 나의 시선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처제나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지켜주고 싶은 여자,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위험한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조차 내 머릿속은 온통 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주말 오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간 사이 집에는 또다시 우리 둘만 남았다. 서연은 최근 시작한 요가 수업에 다녀온 듯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차림으로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그녀의 몸은 건강하고 탄탄한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이전에는 그저 성적으로만 탐했던 그녀의 몸이 이제는 경이로운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등과 허리의 곡선, 탄력 있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형부, 뭐 하세요? 내 끈질긴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유난히 반짝였다. 아니 아무것도. 나는 황급히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신문지 너머로 펼쳐지는 상상은 멈출 줄 몰랐다. 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그녀가 욕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상상. 예전처럼 화장지를 뜯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기 위해 들어오는 상상. 김이 서린 거울 앞에서 젖은 몸으로 서로를 탐하는 위험한 상상에 나는 아랫배가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밤이 되어 안방 침대에 누워 아내의 옆에 있을 때조차 내 몸은 아내를 원하면서도 머릿속은 서연을 그리고 있었다. 아내의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지면서 나는 서연의 탄탄한 몸을 떠올렸다. 아내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서연의 달콤한 체향을 상상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한번 시작된 위험한 상상은 멈출 수 없는 중독과도 같았다. 며칠 후 아내의 제안으로 다 같이 거실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에 집중하는 동안 내 모든 신경은 옆에 앉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팔이 스칠 때마다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다.
영화의 스토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오직 우리 둘만이 주인공인 또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나는 우연히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 역시 나와 같은 열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가 같은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위험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영화 감상평을 늘어놓는 동안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며 아슬아슬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이제 상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이 위험한 감정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는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이 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도덕적 관념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내 세상의 중심은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서연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우리 셋의 위태로운 동거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나와 서연은 아내의 눈을 피해 더욱 대담하고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식탁 밑으로 발을 툭 치거나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손가락 끝을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스릴과 쾌감이 우리를 지배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가 밤늦게 갑자기 고열로 알아눕는 일이 생겼다. 아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나는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응급실로 갈 준비를 했다. 그때 서연이 침착하게 물수건과 해열제를 가져와 아이의 열을 내리기 시작했다. 형부, 지금 응급실 가도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일단 집에서 열부터 내리고 아침에 바로 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밤새 아이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침착하고 능숙한 대처에 아내는 물론 나도도 놀랐다. 그녀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아이를 간호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이의 열은 겨우 내렸다. 헬쑥해진 얼굴로 아이의 이마를 짚는 그녀의 모습은 성스러운 천사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아내가 고마움에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연이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꼭 친엄마 같았어. 당신도 봤지?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아내의 순진한 말에 나와 서연은 순간 굳어버렸다. 우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내의 옆에서 서연과 함께 아이를 돌보던 순간을 떠올렸다. 마치 우리가 진짜 부부이고 아픈 아이를 함께 돌보는 듯한 착각. 그 위험하고도 달콤한 상상에 나는 밤새 뒤척였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아이를 돌본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로했다. 아내는 그런 우리를 보며 둘이 있으니 든든하다며 흐뭇해할 뿐 그 안에 숨겨진 위험한 기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 나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커피를 내려놓았다. 형부, 힘들죠? 괜찮아? 그녀는 가지 않고 내 의자 뒤에 서서 내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주자 온몸의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녀의 손길을 음미했다. 서연아. 내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손길이 멈칫했다. 나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내 입술로 가져갔다.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자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밝게 웃었다. 둘이 같이 있었네? 처제가 커피 타다 줘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들킬 뻔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었다. 결국
운명의 날이 왔다. 아내가 친정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이틀간 집을 비우게 된 것이다. 서연이가 있으니 집안일은 걱정 없겠다며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내가 떠난 첫날 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탁 아래로 오가는 발장난과 서로의 눈빛에 담긴 뜨거운 열망은 첫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서재로 들어와 위스키 병을 꺼냈다. 독한 술 기운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이 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잠시 후 서연이 실크 잠옷 차림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처음 나를 유혹했던 그날 밤과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갈망만이 가득했다. 형부. 그녀는 내 앞에 서서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녀의 고백은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우리의 키스는 절박하고 뜨겁고 격렬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욕망과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더 이상 안방과 전마방과 건넌방의 구분은 무의미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그곳이 우리의 공간이었다. 침대에 그녀를 눕히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벗겨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하얀 몸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나는 경건한 순례자처럼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가녀린 신음을 흘리며 내 머리를 끌어안았다. 형부의 몸, 보고 싶었어요. 만지고 싶었어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내 몸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천 조각마저 벗어던졌다. 그녀의 뜨거운 시선이 내 단단한 가슴과 복근을 훑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내 몸을 더듬자 나는 참을 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죄책감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잊었다. 오직 이 순간의 쾌락과 서로의 존재만이 전부였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도록 서로를 탐했다. 땀과 눈물, 신음소리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외로움을 채워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우리는 지친 몸을 겹친 채 잠이 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우리의 금지된 사랑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침 햇살이 눈꺼풀을 파고들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내 옆에 누운 서연의 온기였다. 밤새 서로의 몸을 뒤섞었던 흔적이 침대 시트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간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자 뒤늦게 죄책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내가 먼저 몸을 일으키자 서연도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는 벌거벗은 몸을 황급히 이불로 가린 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밤의 열정 대신 깊은 불안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우리 어떡하죠, 형부? 그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아내에 대한 배신, 가족에 대한 기만.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날 하루 우리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대화는 끊겼고 서로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다. 함께 있을 때는 숨이 막혔고 떨어져 있을 때는 미칠 듯이 서로가 그리웠다. 쾌락의 끝에서 찾아온 것은 달콤한 행복이 아니라 지독한 현실이었다. 다음 날 오후 아내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나와 서연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굳어버렸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피곤한 기색으로 우리에게 웃어 보였다.
엄마는 괜찮으셔. 둘이 집 잘 보고 있었어. 아내의 해맑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형벌이었다. 나는 차마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서연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집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세 사람의 뒤엉킨 감정이 만들어내는 위태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아내에게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려 애썼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서연은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고 종종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았다. 내가 저지른 선택에 대한 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칠 후 서연이 나에게 메모 한 장을 건네고 집을 나갔다. 형부, 미안해요. 모든 게 제 탓이에요. 언니에게는 제가 다시 독립해서 나가는 거라고 말해주세요. 저를 찾지 마세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동생의 독립선언에 서운해하면서도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이 떠난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회만이 남았다. 나는 이제 아내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살아가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서연과의 뜨거웠던 밤,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모.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묻은 채 나는 남은 생의 벌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죄이고 나의 벌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사랑의 비극적인 결말일지도 모른다.